지하실 팟캐스트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하실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눌 신동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다룰 영화가 만만치 않은데 또 함께 냉철한 분석해 주실 나무님과 도현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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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개지셨어요. 이게 그 한마디에 한마디 시작하니까 빨개졌어요. 여기까지 다 담고 싶은데요. 아니 오프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카메라를 한번 달아야겠네요. 여러분 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특별한 거 없이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 연휴가요? 네. 모두의 바람이죠. 그건. 또 이번에 연휴가 길기도 했는데 연휴 동안 보신 영화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팟캐스트 준비하려고 영화를 좀 봤기 때문에 데이비드 린치 몇 편을 봤고 매거진 때문에 빈 벤더스 영화 좀 봤어요. 이게 팟캐스트 매거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맞아요. 보게 되면 또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적을 위해서만 영화를 보기 때문에 지하실이 없으면 영화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깊은 감상으로 이어지기도 그쵸, 하니까. 동력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 팟캐스트 1화 업로드 됐는데 들어보셨죠? 좀 어떠신가요? 네. 자기 성찰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겠다 뭐 느낀 게 좀 있나요? 아니 제가 팟캐스트를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다녀요. 이거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네. 누가 됐든 간에 마음속에 한 3시간, 4시간은 그냥 내리 떠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수다로 떠는 거 하고 녹음을 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셀프 모니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보다 조리 있게 말을 하는 녀석이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사실 숙취 때문에 이거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괜찮게 나불나불 되게 이런 거 걱정한 것 치고는 괜찮았다. 네, 그쵸.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나무님은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절망을 느끼면서 편집을 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괜찮게 들린다면은 또 거기서 나오는 뿌듯함이 있고 그래요. 네. 팟캐스트가 영화를 소비하고 비평하고 생산하는 방식의 끝판왕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글의 형식이나 이런 걸로 하면 한번 글에 필터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목소리로 전해지는 거는 이 영화에 대한 감상과 속까지 다 드러나는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 팟캐스트야말로 어떤 영화를 감상하고 소비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끝판왕의 방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와 함께 영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느낌, 대화하는 느낌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영화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은 최근에 타계한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의 대표작 머럴랜드 드라이브를 저희 지하실 1호 테마였던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라는 테마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화가 진짜 어렵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오해와 말들도 많고 BBC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라는 엄청난 후광도 있고 그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은 데이비드 린치 감독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소개를 좀 적어왔거든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님은 1946년 1월 20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태어나고 25년 1월 17일 최근에 78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오랜 기간 흡연한 영향으로 폐기종이 생겨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은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와 꿈과 현실이 혼재된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 유명한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데이비드 린치 빨간방 그걸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린치 감독님이 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초월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월명상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시기도 하고 어떤 영감과 창작의 원천으로서 명상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앨범을 내기도 하고 화가로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경력도 있고 또 초기 단편 영화를 찾아보면 약간 미디어 아트 같은 느낌의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다재다능한 감독님이시고요.
대표작으로는 이레이저 헤드, 광란의 사랑, 블루벨벳, 멀랜드 드라이브, 인랜드 엠파이어, 그리고 TV 시리즈 트윈픽스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빗 린치 감독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데이빗 린치 감독님의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편인지 그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블루벨벳이랑 머를랜드 드라이브 이렇게만 봤었던 상태에서 영화를 골랐는데 인랜드 엠파이어랑 What Did Jack Do 그거랑 네네. 네. 그리고 데이빗 린치 아트라이프 이렇게 좀 챙겨봤어요.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보신 네, 거죠? 준비하면서 좀 더 챙겨본 상태고요. 호불호를 얘기하자면 저는 약간 호에 치우쳐져 있는 애매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호? 네. 극호까지는 아니고 호에 가깝다. 네. 호에 속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에서 그런 건가요? 포맷에 대한 담론을 끌어내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부터 쭉 훑어봤을 때 주된 감정이 불안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관객들로 하여금 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데 담론 자체가 흥미롭다. 포맷이라고 얘기한 거는 영화라는 그 뭐 그렇죠. 장르. 영화나 미술이나 아니면 종합 예술을 말할 때도 이 사람이 역사적인 위치를 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게 보여서 얘기하기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체로 되게 흥미로운 예술가로서 관심이 간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도현님은 어떠신가요? 지난주 저희 방송을 들었을 때 분석 불가능한 영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도현님이 영화를 보는 방식하고 린치 감독의 스타일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린치 감독 영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나무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린치 영화가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딱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린치 영화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이 감독이 다루는 것이 불명확해 보이니까 그냥 액면가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다루고자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영화의 내외적으로 다루어서 내용과 형식이 전부 다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분의 어떤 회화로서 예술을 시작을 했던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을 테고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라는 게 안정되어 보이고 있다면은 그 이면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항상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에 있는 불안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봤을 때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정서를 조금 받아들이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해설하기에도 굉장히 친절하게 감독이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영화가 하고자 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반드시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린치 감독 작품들이 현실주의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고 비논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쳐진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감상자들한테도 이거를 분석하기보다 그냥 느끼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분석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냥 이 자체를 느끼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좀 있으신 거죠? 그렇죠. 퍼즐이 안 맞춰진다라는 것과 퍼즐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거는 어떤 불가해한 것이 있다고 쳐도 그것의 의미를 도출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들이 다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평자들과 관객들이 린치 영화를 그냥 체험으로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감상들이 많은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도현님은 개인적으로
린치 감독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꽤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예요. 고등학교 때 봤는데 뭐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강렬한 체험이 남아 있어서 그게 누적이 되어 있다가 이거를 몇 번 재감상을 하고 있어요.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이게 거의 한 3번째 감상일 텐데 이제는 좀 잡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게.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중들이 1차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해석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해석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스텝으로 이 해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겠구나를 깨닫는 최종적인 스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뜯어봤는데 이 해석을 다 하고 나서 결국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우선이었구나 라는 얘기가 그제서야 나와야 되는 건데 대중들이 그 마지막 결론을 처음부터 흡수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퍼즐 맞춰보고 잘 안 맞춰지는 것도 느껴보고 생각보다 어렵네 이것도 느껴보고 그쵸. 그러다 안 맞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맞춰보고 거기서 느끼는 감상이 진짜 감상이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흥미롭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너무 어렵긴 하잖아요. 린치 감독 영화가 초현실주의 영화로서 분류가 되는데 이 초현실주의 장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꿈과 무의식을 다룬 것들이 보통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럼 도현님은 보시는 거죠? 단순히 직관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초현실주의라는 워딩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될 때는 있어요. 그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무작위적으로 이미지나 이야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를 초현실주의라고 퉁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는 초현실주의가 안 되는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은 그거를 경유해서 어디에 다다르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희미하게나마 그 선이 보이게 된다면은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는 초현실주의라는 것이 전위적인 표현 수단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그런 영화들이 초현실주의적인 장르에서 추구하는 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런 영화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뭐 이번에 저희가 몇몇 감독들을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페데리코 펠리니, 특히 8과 2분의 1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볼 때 확연히 이런 스타일의 영화의 원조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떠올랐던 거는 스즈키 세이준이라는 일본 감독인데 그분의 후기작 특히 다이쇼 로망 3부작이라고 하죠. 일련의 작품들이 다뤄내는 꿈의 로직 같은 게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실제로 린치가 펠리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고 그 빨간 방이라는 책을 네. 보면은 펠리니가 임종 직전에 병문안을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린치 감독이 펠리니와 대화했던 것을 맞아요. 되게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책에 나오는데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선배 감독들한테도 좀 빚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린치의 그 특유의 미학이. 네. 아까 서두에 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었는데 그 초현실주의 시를 쓰는데 랜덤으로 종이 쪽지를 뽑아서 단어들을 배치해서 시를 쓰는 초현실주의 작법 같은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초현실주의 시를 쓰는 예시를. 그런 거는 사실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렇게 한 형식이나 구성, 구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초현실주의의 작품들이 이런 작법으로 궁극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걸까? 어떤 이성에 대한 도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과정을 제가 연대표를 좀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동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에 반하려고 하는 아, 네. 그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더니즘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랜덤한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거는 결국 서사적인 거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기법에 더 중점을 두는 거고. 그래서 린치의 영화도 거기에 닿아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고 초현실주의라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하나로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에 대한 반발. 그 찍었는데 맞았군요. 맞아요. 약간 또 스즈키 세이준 감독님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데이빗 린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감독으로서 감독들의 감독의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초현실주의 작품을 가진 스즈키 세이준은 비교적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 위상을 비교해 봤을 때 데이빗 린치에 비해서 스즈키 세이준은 많이 인지도나 영향력 측면에서 낮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 감독의 그런 거일까요? 스즈키 세이준이 몇 년대에 활동을 했죠? 7, 80년대? 7, 8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쭉 활동을 했던 것 조금 같아요. 앞서 있네요. 린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영화다라는 마케팅 문구로 데이빗 린치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맞이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린치가 딱 8, 90년대를 경유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현대 영화의 뭔가 새로운 이정표 뭐 이런 수식어도 많이 붙이고 이러니까 그쵸. 사실 뭐 전부터 그런 조짐들은 있었지만은 잘 맞아 떨어져서 데이빗 린치 감독에 이르러서 약간 꽃을 피웠다. 그 이런 작법들이 이렇게도 여겨지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나무님은 네. 그 초현실주의의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좋아요. 그 흐름에서 느껴지는 파격적인 면모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지하실 1편이었죠. 프레임 속의 프레임 할 때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예술은 항상 전복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다. 그렇게 보는 편이라서 린치로 대표되는 린치가 모든 걸 선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파격성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전위적인 형식 그쵸.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 뭐 에너지라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세부적인 하위 항목들에는 되게 친숙한 것들도 있는데 팝아트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비디오 아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남준이나 앤디 워홀, 요나스 메카스까지 저희가 그 시대의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린치 감독의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그 스타일이 해외에서 온 것도 좀 큰 것 같죠? 만약에 린치 감독이 처음부터 영화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이 초현실주의적인 개성이 나왔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맞아요.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트라이프라는 다큐에서 감독이 직접 말한 걸 들어보면 되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린치의 어머니가 절대로 색칠 공부를 하지 마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 그리는 걸 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 조기 교육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이 사람이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초기 작부터 이 사람은 항상 자기만의 것을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한계가 느껴져서 영화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내적 동기가 되게 독창적인 것 같아요.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엄마는 크레파스 안 사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색칠 공부를 하더라도 너가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색칠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색칠 공부 책 있잖아요. 그런 걸 안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검은색, 이거는 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색채로서 보는 게 아닌 뭐 이런 느낌. 그 색칠 공부 책 해보신 적 없으세요? 두 분 다 별로 그 취향이 아니시구나. 저는 어렸을 때 색칠 공부 되게 좋아했어서 그런 책이 막 집에 많았었는데 그냥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뭐 네. 캐릭터 그림, 토끼 그림, 나무 그림 이런 것들의 테두리에 맞춰서 그 안에 색깔을 정하고 바깥 색깔을 정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색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너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어디에 무슨 색을 칠할지 직접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주체적인 작법을 도와준 게 아닌가. 그게 이 선을 기점으로 여기는 무슨 색이 아니라 그 선 자체를 허문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되게 린치 감독 창작의 스타일처럼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화를 습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질서가 있고 그걸 모방하는 형태로 이제 안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육 과정이 사실 그래요. 사회가 정해놓은 룰이 있고 그것을 학습을 시켜서 체화를 한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도 거기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말하자면 온보딩의 과정인데 그거를 불신하라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으셨던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사회인이 되면서 그 규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뒤집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작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든 자신이 믿어왔던 그 지켜왔던 틀을 뒤집을 그런 되게 자유로운 예술가였다. 그렇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든 건데 조기 교육 이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린치 감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뭐 교육을 시켜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욕망과 조건이 맞아 떨어진 케이스잖아요. 이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어느 정도 저는 약간 부르주아적인 느낌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살바도르 달리도 그쵸. 부유한 편이었고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오히려 자본의 영역에서 벗어난 가난과 비루한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안온하고 약간 그런 생각은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거든요. 애초에 모더니즘을 격파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부르주아적인 거죠. 모더니즘이 뭔데? 이런 사람들이 태반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엄청 각광을 받다가 한 2010년대쯤 와가지고 침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즈음에 경기 침체가 있었고 대중들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결국 동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르주아적인 거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죠. 그 경기 침체랑 맞물려서 예술 사조가 하나 꺾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케이스네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꼭 예술에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뭐 철학이나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꺾이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린치랑 관련해서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경기 침체라는 부분도 나무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 사람이 특이한 방식으로 중산층의 붕괴 혹은 그것에 대한 불안을 전체적으로 테마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교육을 받는 방식은 결국 중산층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는 항상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블루벨벳이나 이레이저 헤드 같은 영화들을 봐도 표면은 기괴하고 이상한 영화들일 뿐이지만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다루고자 하는 바는 결국 중산층으로서 구가하고 싶은 양지로서의 욕망을 영화들이 전체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상태를 불안이라고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질서가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긴장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게 깨질까 봐 그 밸런스가 깨질까 봐 저희가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애초에 방이 지저분하면은 네. 불안하지 않은데 그 책꽂이가 딱 있는데 하나가 책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게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신경 쓰이죠. 애초에 집이 지저분하면은 네. 그 사람 불안하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럽게 살면은 행복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애초에 어느 정도 정렬이 된 상태에서 조금 삐끗 그게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려는 작업이 그 사람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이먼드 카버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에 수많은 단편들을 통해서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을 아주 일부만 폭로를 하는 소설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불안이라는 것의 속성은 이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딱 역할이 끝나는 것 같아요. 95%는 유지가 돼요. 근데 5%의 확률로 나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게임 오버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도 잘 가다가 마지막 문장에서 갑자기 확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상한 거는 마지막 문장 한 줄인데 소설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작업을 레이먼드 카버가 리얼리즘이라는 틀을 씌워서 했다면은 데이빗 린치는 반대로 가는 거죠. 아예 5% 안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5% 안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흩뿌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들로서 그것을 전시하는 영화구나라고 할 때는 저희는 95%를 잃는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들이 음지에서 향하는 양지는 대체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린치 감독 세계의 어떤 묘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찝찝함, 이런 불쾌함, 불안 이런 것들이 미국 보편적인 중산층 가정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불안과 맞닿아 있다 이런 거죠.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극빈층과 최상류층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의 포지션은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예술가에게 좋은 먹잇감은 조금 더 균열의 여지가 더 높은 타겟들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중산층이라는 게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정서잖아요. 네. 인구상으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할 거고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면은 신분 상승에 대한 것일 테고 공포라고 하면은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갖고 놀기가 좋은 거죠. 예술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여지도 있고 떨어질 여지도 있고 맞아요. 그 사이에 껴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긴장 관계를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다. 네. 서스펜스라는 게 결국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어원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현님 말씀하신 불안이라는 개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저도 그 시대의 중산층들이 불안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게 동감이 됐는데 이 시기가 종교적인 거, 윤리적인 기준들이 좀 무너져가고 있을 때가 아닌가. 결국 자본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돼버리는 그런 데서 오는 불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하면은 섹슈얼리티, 성 담론에 대해서도 건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린치 영화에서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서 다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표면적이고 상업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게 가슴, 엉덩이, 입술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섹슈얼리티를 영화에 계속 묻히는 거죠. 전시하는 이런 느낌인 그쵸.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초현실주의 영화들을 무의식, 잠재 욕망 이런 걸로써 해석하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프로이트 꿈의 해석 이런 거 보면은 억압된 성적 욕망들이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보기도 하고 데이빗 린치 감독만큼 어떤 프로이트적인 해석으로
다루기 좋은 감독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개인의 무의식이나 욕망 속에서도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명쾌하긴 하니까. 제가 사실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딱 중2병 걸렸을 때 네. 소설을 써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가지지 말고 사전에 그 준비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자동 기술법에 의거한 소설을 써보자 해가지고 그냥 막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봤더니 모종의 의미가 잡히긴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런 줄거리를 넣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후적으로 잡혀요. 근데 그게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항상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거는 꿈보다 해몽 아니냐 라면서 본질적으로 모든 작품이 개꿈에 가깝다라고 하는 비판을 사실 반박을 못해요. 그게 맞으니까.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 꿈들을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사고의 프로세스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도화지에 그려지도록 하는 작업 자체가 이제 초현실주의의 방식일 텐데 그거를 저희의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대체 여기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반영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95%는 무작위적인 우연에 의한 결과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내밀한 무언가를 반영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죠. 그런 식의 의미에서 무의식이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게 초현실주의 영화나 그런 작품들에서는 결국 그거를 파악을 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방식 혹은 비평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꿈의 해석의 메커니즘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작품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잭슨 폴락의 그림을 봤다. 아니 나도 이거 페인트 막 여기 막 뿌려가지고 저렇게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잭슨 폴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의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는 그의 메소드를 모방을 해서 그린 낙서들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의도를 했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힐 텐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떻게 의도가 실릴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의도가 반드시 의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하는 일종의 트랜스에 빠지게 될 때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까지 캔버스에 실리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술의 질적인 그 위상을 이제 좀 달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캔버스에 그려지고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되게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신적인 무언가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고 잭슨 폴락의 그림 보면서 이거는 액션 페인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생생하게 표현한 이렇게 주석을 붙였을 때 신비주의나 신적인 우연의 그 느낌들이 적어지는 것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잭슨 폴럭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물방울과 물방울 사이의 간격이 몇 센치인 게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림을 해석하던 방법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게 된 거고 잭슨 폴록을 따라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이 방법을 창안해서 표현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때부터. 사실상 개념 미술 그쵸. 그쵸. 쥐샹의 샘이나 이런 것도 똑같죠. 그렇다면은 데이빗 린치의 영화도 무작위적인 형식이 혁신적으로 먼저 도달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데이빗 린치 자체의 표현의 개성이나 탁월함보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그래서 약간 도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린치에 대한 신비주의가 좀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 메소드를 자기가 발명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의가 맞춰지지 않는 그런 플롯과 굉장히 기괴한 이미지들, 그냥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뛰어난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부분인데 이 사람이 그걸 모두 다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던 일련의 감독들이 있었고 루이스 부뉴엘 같은 그런 사람도 언급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일련의 감독들이 진행을 했던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사람도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그거를 한 극단으로 밀어붙인 결과들이 이 사람의 전체적인 필모인 건데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그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너무 과장된 평가들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론들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은 결국 굉장히 국소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산층 혹은 정상적인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이 사람은 응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뭔가 잘못될 것 같다. 이 예감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일관되게 했던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표현 수단으로 초현실주의를 택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린치의 독보적인 위상을 만든 제일 큰 요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작품과 별개로 네.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린치가 이 정도가 됐는지 사실은 딱 잡히지 않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반발심도 생기고 궁금증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스즈키 세이주는 모르고 린치는 아느냐.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작가라는 게 유명해지고 나서 붙는 명성이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린치 같은 방법론을 대중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입문 단계에 있어서 린치가 첫 번째 관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징성이 있고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오만 가지 이제 상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입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마치 이 사람이 그런 기법을 발명해낸 것처럼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는 다 린치에서 시작이 됐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린치적이다 이런 표현도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어사전이요? 영어사전이죠. 영어사전. 네. 영어는 국어니까 그쪽은. 네, 아무튼 이게 린치적이다, 뭐 카프카적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표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저는 도현님 의견에서 조금 반대하는 거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다 이전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린치랑 부뉴엘을 비교할 수 있고 펠리니랑 린치도 비교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스즈키 세이준을 못 봐가지고 그 둘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부뉴엘과 펠리니를 린치랑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독특하게 창조해낸 게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가장 주된 건 불안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했던 게 불안의 감정이고 그 감정을 이 기법이랑 연결해낸 게 이 사람이 처음이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해낸 업적인 거죠. 예전 감독들이 했던 기법들을 베꼈잖아 라고 해도 그 기법을 가지고 뭐랑 엮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쯤 돼서.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AFI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미국의 이제 영화 학교죠.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갔다는 거에서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유명해지게 된 계기로. 되게 명망 높은 영화 학교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최초로 펀딩을 받아서 제작한 게 이레이저 헤드라고 했으니까 이 AFI가 이 사람을 발탁했다.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성공한 거죠. 이 사람의 성공의 길이 거기서부터 보장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앤디 워홀 시기에 앤디 워홀과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본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사실 그러니까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이나 능력의 성과의 보상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자본의 요소, 우연의 운도 요소, 있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 그쵸. 린치의 성공 사례를 지금 들어보면.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유명해진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꼭 린치한테 아 너는 운빨이야라고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 감독 자체로서의 탁월함이 있기도 하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던 거죠.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린치 감독이 이 정도까지 초항을 받는 것은 그 미국 감독으로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초현실주의 계보의 감독들이 불안과 연결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을 각자 예술가들이 자기의 것과 연결을 했겠죠. 근데 린치 감독이 유독 더 많이 이 정도의 위상이 올라왔던 것은 그 미국적인 불안을 연결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화 산업에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뉴엘의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을 최근에 봤는데 이 사람이 꿈을 활용하는 방식은 그 계급 타파적인 그렇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이용하는 거고 거기에도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펠리니 같은 경우는 조금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이탈리아의 그런 문화적인 취향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적이라고 한다면 아주 솔직한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불안 그 자체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구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FI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서 펀딩을 받아서 초기작을 이레이저 애들을 만들었죠. 그게 좀 오래 걸렸다고 들었어요. 3년인가 5년인가 뭐. 5년으로 저도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를 틀어줄 데가 없어서 심야극장에 틀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심야극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입소문을 타서 조금씩 이제 유명해지게 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펀트맨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가 이 사람 영화를 보고 샤웃아웃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듄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데이빗 린치를 추천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젝트가 데이빗 린치한테 넘어간 거죠. 그리고 데이빗 린치가 그걸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듀는 데이빗 린치의 대표작은 아니잖아요. 네. 건들면 안 됐다. 건들면 그래서 데이빗 린치가 그 다음에 찍었던 게 블루벨벳이었던 거고 블루벨벳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데이빗 린치다운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사회적인 불안을 이상하고 기괴한 이미지들로 풀어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의 고유의 작법이 들어갔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광란의 사랑 같은 영화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트윈픽스였지 않나 싶어요. 그게 드라마를 찍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에 뿌리 잡고 있는 균열의 조짐 같은 것들을 탐구를 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90년대가 됐을 때 로스트 하이웨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영화부터 그 실험성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을 로스트 하이웨이, 머럴랜드 드라이브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까지 그 발전 과정을 점차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트 하이웨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나올 일련의 영화들의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말이 되지 않는 아무리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아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줄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 자체로 관객들한테 던지는 그런 영화를 이제 로스트 하이웨이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꽃피었던 게 이제 머럴랜드 드라이브 그리고 그거를 아주 극단으로 갔던 게 인랜드 엠파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필모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데뷔작 이레이저헤드를 빼고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점차 모호해지고 꿈과 현실이 보고 있는 관객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 그 느낌들이 더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필모가 점점 올수록. 더 모호해지는 이유가 저도 이제 제 기준으로 필모를 따라가 보면은 이레이저 헤드를 우리가 장편의 첫 영화로 뽑지만 그 전에 6개의 형상들부터 알파벳, 엠프티라는 이제 단편들을 냈어요. 그 직전에. 근데 거기서는 린치의 회화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영화들이거든요. 기괴함에 집중하는 영화들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레이저 헤드도 그 불안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기괴한 사운드와 기괴한 애기 모형 이런 걸로 표현을 했다면 블루벨벳부터 시공간의 레이어드를 하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세계랑 미시적인 세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층위를 만든 거거든요. 그 이후로 머롤랜드 드라이브부터 인랜드 엠파이어까지가 공간적인 레이어들 한 개를 더 축을 만들어가지고 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곳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겹을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민님이 더 혼란스럽다, 더 모호하다라고 했던 거는 그 축이 어긋나는 축이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얘기 들으면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갈수록 레이어가 더해지면은 구조가 점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 따라서 이 영화를 해석하고 싶은 관객의 심리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미국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이레이저 헤드는 구조 자체가 없고 그냥 그쵸. 찝찝하고 어두운 덩어리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별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구조가 뭐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작으로 올수록 더 어렵게 느끼는 거는 이게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로 뭔가를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렵잖아요. 장르적인 틀이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이 후기작들을 보면은 모종의 사건이 있고 그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고 주인공이 그거를 어떻게 타개를 할까 이렇게 지켜보는 와중에 갑자기 영화가 산으로 가죠. 그런 방식인 건데 이런 미스디렉션이 다 의도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린치 영화가 만만치 않은 구석을 보이는 거고 음향 효과 중에 셰퍼드 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상승이나 하강을 하는 음이 있다고 쳐요. 하강을 계속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음들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하냐면은 10의 위치에서 0의 위치로 한 음이 다 떨어지다 쳤을 때 그 음을 조금씩 음소거를 하면서 다시 10에서 또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언제 10으로 돌아왔지라는 감각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무한히 추락하는 기분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지만은 감각 자체는 쭉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루프의 끝과 시작을 못 알아차리게 네. 뭉개놓는 거죠. 뭉개놓은 그렇죠. 다음에 이제 관객이 체감하는 거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계속 침잠하는 것처럼 영원히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정서를 느끼게끔 하는 일종의 기믹인데 이 사람은 그걸 영화 전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로스트 하이웨이가 되게 대표적인데 분명히 우리는 이 A 플롯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B 플롯이 나왔거든요. 그럼 언제 바뀌었지 하면서 관객들은 그래도 B 플롯 열심히 따라가야지 하다가 갑자기 또 A 플롯이 나와. 그러고 영화가 끝나요. 그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영화 안에 있으면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이제 밖에 나와야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이 감각, 이 농락의 감각을 관객들이 지니게 되는 건데 그거를 즐겨야 되는 영화들이에요. 린치의 영화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서 관객들한테 무엇을 안기고 싶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는 그 당혹감이 중심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고 그게 장르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영화라는 게 응당 갖춰야 되는 어떤 규칙들에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가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에서 그 영화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정해진 포뮬러대로 우리가 어떤 쾌감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자 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교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관객은 이러면 안 되잖아라는 그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을 거고 그거를 가지고 영화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락당한 거네요. 근데 맞아요. 기꺼이 농락을 당해도 좋아 이런 건가? 날 가져. 약간 놀이기구 같은 거죠. 놀이기구를 타는 그런 심리, 그 찝찝한 걸 계속 찾아가는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괴담 같은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린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영화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론은 결국 이 영화를 즐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감각 체험만 얘기하는 게 비평적으로 그것만 있는 거는 안 좋기도 하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보는 감상 자체가 틀린 감상은 아니잖아요. 어떤 관객들은 모든 퍼즐을 다 맞추지 않고 이 자체를 즐기는 그 감상 자체도 틀린 감상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 감상을 느끼게 되는 게 종착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그 감각을 느끼게 되고 네. 해석을 안 하더라도 그쵸. 감각을 느끼게 된다면 그 감각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랜드 드라이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